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붕당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숙종의 황국정치,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사제도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숙종 말기에 대두되었던 그 탕평론이 어떻게 탕평정책으로 대두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조의 탕평 정책인데요. 영조의 탕평 정책은 완론 탕평이라고 부릅니다. 이 탕평 정치는 바로 완론이 있고요. 준론이 있는데, 완론이 바로 영조가 실시한 거, 준론이 바로 영조의 손자 정조가 실시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100%고 수능에서도 100%, 4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숙종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20대 왕인 경종의 배다른 동생인데, 원래는 왕이 서열권에서 굉장히 멀었지만 숙종이, 그러니까 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종을 왕으로 하고, 그 다음 노론에 의해서 발탁돼서 세제, 왕의 동생으로서 세자 자리에 같은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러다가 영조가 이제 형 경종을 위해서 조금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간장게장과 곶감을 줬는데, 그걸 먹고 그날 새벽에 20대 왕 경종이 붕어를 하면서 21대 국왕 영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영조는 즉위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제 그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발표한 게 요 탕평교서라는 건데, 이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밸런스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이 탕탕평평비라고 하는 거를 성균관, 바로 서울의 조선의 국립대학인 성균관 앞에 비석으로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그 내용을 확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론과 소론을 등용하면서 이제 정책을 어느 정도 그 좀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킵니다. 왜? 영조를 지지하고 왕으로 만들어 준 건 노론인데, 그 왕이 소론도 같이 등용하자고 하자 노론 입장에선 빡치는 거지. 왜? 아니 기껏 저거 왕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소론한테 나눠주겠다고? 이럴 순 없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여전히 형이었던 경종을 따르는 소론의 세력은 영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론이 소론을 공격하기도,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기도 하다가 1728년 이른바 무신년에 일어난 반란이라고 하는 이인좌의 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인좌의 난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 아저씨는 좀 머리도 있었나 봐. 청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청주성을 장악하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서울 수도권까지 밀고 오는데, 결국에 진압은 했지만 그 영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겁했다. 왜? 자신이 왕으로 됐는데 왕으로 밀지 않는 세력이 나를 몰아내려고 온갖 그런 이제 비방과 비난 온갖 걸 하면서 왕에서 쫓아내려고 한 큰 반란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그 노론을 중심으로 소론을 진압하면서 이른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뭐냐면,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조에 대한 개인 충성심, 개인 충성심을 중심으로 운영. 즉, 영조 빠돌이들만 썼다 이거예요. 노론이건 소론이건 일단 영조를 무조건 따르는 충신들, 즉 영조 입장에서는 그들이 충신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쓰는 게 탕평파인데, 이 탕평파도 흔히 말하는 노론이 주된 사람이었어요. 소론도 물론 있었지만 주로 노론들에서 영조를 따르는 영조 빠돌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멍청하건 똑똑하건 영조를 지지하면 무조건 나는 널 쓴다 라는 걸로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서원,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서원도 나름 정리했어요. 흥선대원군처럼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 조금 문제가 되는 서원들은 다 철폐를 했고, 그리고 산림, 우리 저번 시간에 말해줬죠. 그 제야운동가, 이른바 원외 인사,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하죠. 그런데 국회원 밖에서 하는 이른바 원외 인사라고 쓸게요. 제야운동가, 이런 사람들의 존재도 부정하면서 오로지 할 말 있으면 확실하게, 자신의 뭔가 숨어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드러내서 해라 라는 식으로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했고, 또한 우리 붕당의 원초적인 그 자리, 이조전랑직이 관리를 임명하는 막강한 권한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이조전랑의 인사권도
축소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완벽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내칠 거야. 그러니 선택해. 라고 하면서 왕권을 나름 강화시키고 그 왕권을 기반으로 실시한 게 개혁정치인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 첫 번째, 아버지 숙종대왕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이 균역법, 군역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었는데 영조는 그래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군포징수의 재단의 제도의 폐단을 시정해요. 원래는 1년에 2필을 받고 그걸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1년에 1필. 그럼 나머지 부족분은 어디서 채우냐? 돈 많은 사람한테서 일종의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조선 후기 경제 파트할 때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선에 우리 법전 배웠죠. 처음에 조선 전기에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던 경국대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법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법이 무엇이냐? 속대전이에요. 이 속대전, 이른바 헌법을 개정해서 문물과 제도를 정비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 우리는 헌법 1조 1항이 모든 권력은 국가로부터 나온다죠. 그런데 이 영조는 자신이 법을 만든 요 균역법과 그리고 오군형제는 수정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놨어요.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지. 노론 사대부들, 양반 노론행 계열의 사대부들에게 균역법을 받아냈으니까 이 노론의 군사적 기반, 이 안정적인 오군형제를 서인 노론 계열로부터 뺏지 않겠다. 일종의 정치적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법이었다. 그리고 태종 때 만들었던 요 신문고 제도, 이른바 북치면은 왕이 그걸 듣고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리고 동국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무엇이 있냐? 청계천. 지금 우리 서울의 청계천 굉장히 핫플레이스죠. 청계천 준천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 SOC예요. 이른바 사회 간접자본. 즉, 이 당시 지금의 청계천은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물고기들이 사는 환경 깨끗한 곳인데 옛날 청계천은 굉장히 더러웠어. 왜? 상하수도 시설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푹 파인 데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오면 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넘치니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러운 물이 넘쳐나니까 길 바닥에 그 똥이나 오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까 위생 상태도 안 좋겠죠. 특히나 여름 돼봐 어떻게 되겠어? 초토화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계천 준천 사업도 벌였다. 이런 식으로 개혁 정치를 하면서 영조는 왕권도 강화시켰는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느냐? 자, 여기 보이죠? 영조의 탕평책에 대한 의의와 한계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을 일시적으로 억제를 했어. 그리고 개혁 정치도 추진한 건 맞아. 왕권이 조금 약해졌다가 급속하게 키워서 그걸 기반으로 신하들의 그런 깝치는 걸 억압을 했으니까. 하지만 한계는 붕당을 완벽히 척결하지 못하고 외척과 결합했어요. 이 영조는 와이프 계열, 즉 외척이 어디냐면 풍산 홍씨였어요. 이른바 홍씨 계열과 이 사돈, 외척을 겹사돈을 맺으면서 이 홍씨들과 굉장히 정치를 같이 했는데 이 척신 정치의 폐해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사도세자 사건, 이른바 이모년에 일어난 화변이다라고 해서 이모화변이라고 하는데, 이모화변은 이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원래는 아빠를 위해서 대리청정도 하고 열심히 그 활약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노론 새끼들 우리 아빠 영조를 억압했구나. 그럼 내가 이 소론과 조금 노론의 반대적인 이 소론과 힘을 합쳐서 내가 저 노론 애들을 좀 눌러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시도를 하자 노론 애들은 영조한테 가서 또 협박질하는 거야. 야, 네 아들이 지금 우리 과거를 알고 자꾸 찌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처리 안 하면 나 이거 용납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사도세자의 일을 처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이 영조도 사도세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노론 계열을 억압시켜 주니까 서포트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세자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아까 속대전 할 때 오군형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죠. 균역법이랑. 근데 일종의 사도세는 균역법은 당연한 거고 이 오군형제도 손보는 게 당연하다. 모든 군사권은 국가 통수권자인 왕이 갖고 있는 게 맞지. 어디 감히 신하들이 갖고 있는 게 맞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무슨 군대가 니네 무슨 사조직이냐. 무슨 친목단체냐. 그리고 왜 그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냐. 이거 문제가 있다. 양반들 군대 가기 싫으면 돈이라도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노론 계열에게 타격을 주니까 노론 계열도 이제 참지 못하는 거야. 왜? 분명히 이 속대전을 만들 때 균역법 하나 받아줬으면
우리 양반 노론 계열의 사대부들도 왕한테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이걸 깬다고 생각하자 영조한테 득달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야 이러면 우리 재미없다. 우리 계약한 대로 너 연인군 세제 시절 너 진짜 천한 무술의 아들 우리가 지금 왕으로 옹립시켜 줬으면 너 이거 지금 우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네 아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참지 못해 라고 하면서 영조를 압박 주자 영조도 자신의 그 과거가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 개인적인 치부가 있는데 누군가 정말 자신만이 알고 싶은 그런 뭐 약점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그런 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세자를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고 이른바 정적으로까지 물론 우리가 앞서 봤던 그 뭐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와 소현세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영조는 끊임없이 이제 사도세자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도 처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너 뭐 해봤어? 이러면서 자꾸 쿠사리 주고 꼽 주고 이러니까 점점 불안한 거지. 거기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연구를 한 결과 사도세자는 조금 예체능 계열에 가까웠다 그래요. 무예를 좋아하고 뭔가 풍류를 하는 시와 그림을 잘 그리는. 근데 영조는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천한 무술의 아들의 왕이 되다 보니까 양반 사대부들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공부했다 그래. 그래서 공부만이 최고고 공부만이 모든 것을 압사라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아들한테도 굉장히 3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하니까 엄청 빡세죠. 그러면서 빡빡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사도세자는 그게 부담이 됐던 거지. 왜? 나는 그냥 그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무예 이런 몸 쓰는 걸 하고 싶었는데 아빠인 영조는 계속해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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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러면서 점차 이 부자가 사이의 관계가 완전 극단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면서 영조도 이제 64살에 15살짜리 정순왕후를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보다 거의 띠동갑 아래야. 띠동갑 아래인데 그래도 유교 국가에선 엄마잖아. 근데 자신의 엄마는 후궁이고 나이도 훨씬 많은데 이런 새파란 애한테 자꾸 뭐 어머님 이러려고 하니까 본인도 좀 그렇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모두 복합적인 게 다 맞아떨어지니까 사도세자를 보호해줬던 그 숙종의 계비, 그 인목왕후, 인경왕후 이분도 굉장히 이제 커버를 쳐주다가 이제 결국엔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를 커버해줄 사람이 없게 된 거야. 그러면서 사도세자가 진짜 완전 미쳐버리기 시작한 거지. 약간의 정신병도 있었다 그래요.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 사도세자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조는 뒤주에 가두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정조가 그 당시에 세손 손자가 뛰어가서 아빠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영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시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사도세자를 이제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정조까지 죽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조를 그 영조의 잃어버렸 그 첫 번째 아들 효장세자라고 있는데 사도세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일찍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의 양자로 드리면서 사도세자는 죽였지만 그 죄인의 아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조를 살리는 결단을 내렸다라는 게 영조 말기의 이런 가족사와 정치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조는 이제 사도세자는 제거했지만 이제 정조는 지켜야 되니까 정조를 이제 아끼면서도 끊임없이 테스트를 했다 그래요. 아빠 어떻게 생각해? 아빠 잘했어 못했어?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정조는 그 테스트를 아주 잘 헤쳐나갔고 거기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거야. 사도세자는 아우 뭐 속된 말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욕했지만 정조, 세손은 너무 이뻐서 그렇게 이뻐했고 마지막 죽기 1년 전쯤 사도세자의 이런 죄를 내가 사해준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내가 죽고 나서 너가 왕이 됐을 때 더 이상 뭐 신하들을 이런 문제로 연산군 때처럼 갑자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죽고 나중에 왕이 되는 22대 왕. 그게 바로 정조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진짜 왕이 됐어. 정조의 탕평책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줄론탕평, 영조의 탕평책인 완론과 달리 줄론탕평인데 완론탕평이라 하면 그냥 둥글둥글, 즉 영조의 말을 잘 따르는 애들 그런 탕평이었다면 정조의 준론탕평은 그딴 거 없어요. 그냥 능력이 돼야지만 난 쓴다. 그런데 능력이 돼서 나랑 반대하는 것도 인정 가능. 하지만 띨띨한 애들, 정말 능력도 없는데 핏줄이나 뭐 연줄로 접촉하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따진다.
그래서 엄준한 능력으로 쓴다. 그걸 기반으로 한 게 요 정조의 준론 탕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한 거예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 노론을 견제하며 소론과 남인을 등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맨 처음 노트에 요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돼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황국. 왕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당 전제와 이런 게 나오면서, 그래서 탕평책이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 자, 그리고 영조를 지지했던 노론,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나뉘면서 영조는 요 탕평파, 자신을 따르는 탕평파를 육성하는 게 바로 완론 탕평이었다면, 정조는 노론, 소론, 남인을 고르게 등용하는데 능력만 보이면 나는 당파가 어디더라도 다 쓰겠다. 이게 바로 정조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 노론을 견제하면 소론과 남인들을 다 등용하는데, 여기 보이죠? 각 붕당의 주장에 대해 시비,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려서 판단하고 능력주의로 쓰겠다. 당이 어떤 당이건 능력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중심의 정계를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고, 그걸 기반으로 영조와 똑같이 정조도 그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지지 세력, 나를 따르는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우리 저번에 말했죠. 3사 중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었자. 조선 전기 세종 때 집현전이었다면 성종 때는 홍문관, 그리고 조선 후기 오면 바로 요 규장각을 만들게 됩니다. 요 규장각을 설치하게 되는데 일종의 왕실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보좌할 수 있는 애들을 등용하고 운영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초계 문신제예요. 이거는 신하 중에 똘똘한 애들을 선발해서 재교육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야. 다산 정약용. 다산 정약용 규장각에 들어가서 또 정조가 제일 아끼는, 이런 말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착인형, 그런 식으로 아주 튼실하게 인재 육성의 성공적인 케이스였다. 그래서 초계문신제에서 주로 장원도 하면서 인재 능력 육성을 시켰고, 또한 서얼 출신 서자와 얼자, 즉 중인 계층인데 양반의 핏줄을 반쯤 받았으니까 반신반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청료직, 중요보직으로는 보내지 못하지만 지금의 검서관, 이른바 학예사나 영구관으로 등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상학파의 대가 박제가, 그리고 발해고를 쓴 유득공, 그리고 오주연문 장전상고라는 그 백과사전을 쓴 이덕무 등 이런 뛰어난 서얼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해서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친위 세력 만들었으니까 물리적으로 나를 지켜줄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만든 게 바로 장용영이다. 자, 장용영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정조의 친위 부대예요. 그래서 군권 장악하고 군사권의 일원화 도모를 목적으로 서인들이 갖고 있던 이 오군영을 약화시키면서 정조의 직속 부대, 이 장용영 중심으로 군권을 확대하고 운영하려고 했다. 그래서 서울, 궁궐에도 배치를 하고 수원, 화성, 나중에 새롭게 수도를 천도하려고 했지만 정조가 일찍 죽는 바람에 천도를 못했는데, 이 서울과 수원에 이중 배치를 함으로써 정조 정권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신해 통공, 이른바 신해년에 1791년이 신해년인데 신해년에 새로운 통상업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금난 정권을 폐지했어요. 이게 뭐냐면 금지한다, 난정권을. 즉 서울의 시전 상인들, 서울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거를 다 두드려 팬다는 건데,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자유로운 장업, 장사, 상호를 발달시켜야 되기 위해서 유기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정부에서 인정해준 6가지 시전 상인의 특권만 폐지해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호활동을 증진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유기전은 여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어. 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니까. 그런데 이 유기전을 제외한 그냥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감히 이전처럼 그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게 신해 통공이자 금난 정권 폐지였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조의 개혁 정치인데, 자, 요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해볼게요. 자, 의와 한계가 있거든. 서술형 문제로도 아주 잘 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되는데, 뭐냐면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한 거예요. 즉
우리가 조선 후기 다음 시간에 배울 조선 경제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시기가 갈수록 조선 후기가 될수록 농업 생산력도 뛰어나고 우리 지난 시간 숙종이 발행했던 상평통보 있죠. 그런 식으로 돈이 될 만한 화폐도 발행하면서 돈이 되는 작물들도 그 재배를 하고 유통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한계는 뭐냐면 한계는 여기다 쓸게요. 자,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을 사상도고라고 불리는 재벌이 있어요. 재벌 가문. 사상도고가 차지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 즉, 여우를 몰아냈더니 호랑이들이 나타나서 경제적 상황을 더 조금 나쁘게 하는 영향도 초래한 게 요 신의 통공이다라는 거 있고 더 조선 경제 파트 할 때 더 자세히 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꿈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수원 화성인데 왜 그러냐? 계획형 신도시예요. 이 수원 화성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곳을 육릉이라 부르는데 이 육릉을 통해서 서울은 이미 구도심으로서 노론 계열이 장악한 도시다. 그래서 우리 수도천도 할 때는 선생님 항상 말했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세자 추승장업, 아빠는 억울하게 죽은 거다. 그래서 왕권 강화할 목적으로 옮긴 것도 있고 이런 새로운 도성에 있으니까 자신의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용령, 아까 말했던 장용령을 배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각종 제도 및 문물 정비를 하면서 할아버지 때 만들었던 속대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법전이 대전 통편, 그리고 동문휘고라는 문물 교류 사전집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도 의의와 한계가 있어요. 의의는 뭐냐? 민본 정치 및 통합의 정치로 왕권을 강화한 건 좋아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민본이 있고 민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민주잖아.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뜻이지 민본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주인은 왕이야. 주인은 왕인데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라서 민주와 민본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민본 정치, 통합의 정치 왜 노론, 소론, 남인 다 등용했잖아. 근데 한계는 뭐냐? 국왕의 권력 집중했다니까. 조선 전기에 세종이 멀티 캐릭터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멀티 캐릭터였어. 그러니까 정조가 너무 뛰어나니까 감히 왕한테 도전도 못하지. 그래서 국왕의 모든 게 권력이 집중됐는데 정조 사후에 조금 하드 캐리할 만한 왕들이 별로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 정조도 죽으면서 내 아들은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내 아들을 보조할 만한 가문, 즉 안동 김씨 얘네들과 결탁을 시켜서 왕권을 그래도 조금 지켜야 되겠다. 정조도 세도 정치를 반영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막을 다양한 방책이 없었단 말이야. 딱 뛰어날 만한 다른 방책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결국엔 요 세도 정치의 여건을 제공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붕당 정치 이런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했던 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책 결과를 보면 방금까지는 각각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의 의의를 봤다면 이제는 영정조의 탕평 정치 어땠는지를 보면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 혼란스러웠던 일당 전제하로 이런 혼란스러운 신하들의 도전을 뛰어난 왕들이 나서서 억압을 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신의 통공, 그리고 서울을 등용하는 이런 등등의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개체의 성장을 자극해서 사회 발전을 촉진한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한계는 뭐냐? 선생님 아까도 말했듯이 붕당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아예 붕당을 뿌리째 발본색원한 것이 아니라 뜯어낸 것이 아니라 국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이른바 호날두 메시처럼 뛰어난 사람으로 그냥 개인 단독 드리블을 통해서 이끌어 나간 거기 때문에 여전히 붕당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왕과 소수의 정치 집단에 집중되는 현상도 발생했어요. 왜? 영조만 하더라도 외척 아까 풍사농치 이런 결탁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정조도 정조 말기에는 결국에 안동 김씨 정조의 아들인 순조를 안동 김씨와 결혼시키게 되면서 이런 세도 정치를 초래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한계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정치 형태의 변화를 보면 선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는 그래도 붕당 정치 서로 상호 견제, 상호 비판을 하면서 공존의 원칙을 유지를 시켰다. 하지만 숙종부터 경종 때는 이 붕당 정치의 원칙이 붕괴됐다니까. 왜? 아까 말했던 황국 정치로 인해서 일당 전제와 환국 정치, 즉 천기 내려 백기 내려 백기 올려 천기 내려 이런 식으로 왕이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아주 독특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일당 전제와 한국 정치의 폐단을
뿌리채 뽑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엔 안 돼서 영조와 정조가 개인 뛰어난 드리블을 통해서 탕평 정치, 영조는 완론, 둥글게 둥글게 나를 따르면 다 돼. 정조는 그딴 거 필요 없어. 능력주의야. 준론. 이 완준론 탕평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지만 이 뛰어난 왕, 21대 영조, 22대 정조,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왕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순조부터 철종 때까지는 이른바 62년 동안 세도 정치, 특정 가문,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차지하는 이런 세도 정치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이 조선 후기 정치 형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비교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카테고리로 표를 나눴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부분을 설명과 판서를 잘 통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어떤 탕평 정책 스타일과 개혁 정치를 했는지 알아봤고 탕평책에 대한 의의와 한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와 세금 체제,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세금 체제,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던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달되는, 그리고 이런 경제 발달로 인한 세금 체제 개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더 재밌는 수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